공격 명령을 받은 300개의 손이 쉴 새 없이 바위를 집어던지자 바위로 가득 채워진 하늘이 어두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가톡쇼. 안녕하세요. 가톡쇼 MC 칼리오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원전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에 담겨있는 3번에 걸친 신들의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노마키아, 티탄들의 전쟁.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영모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제왕이 된 그는 티탄 중 하나인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 또한 자식들에게 영모를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축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아가 낳은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을 모두 뱃속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레아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라고 이름 지을 6번째 자식을 임신했을 때 이 아기만큼은 꼭 살려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얼마 후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레아는 크로노스의 눈을 피해 크레테 섬의 동굴로 피신하여 제우스를 낳았습니다. 레아는 아기 제우스를 아드레스테이아와 이데라는 요정에게 맡겨 기르도록 했습니다. 요정들은 제우스에게 아마테이아라는 염소의 젖을 먹였습니다. 또 크레테스들이라는 완전 무장한 병정들이 제우스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제우스가 울면 크로노스가 듣지 못하도록 창으로 방패를 쳐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크로노스가 레아에게 아기 제우스를 건네달라고 하자 포대기에 쌓은 큰 돌덩이를 주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무 의심도 없이 포대기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제우스가 형제들을 구하려고 계획을 세우자 지혜의 여신 메티스가 나서 도와주었습니다. 메티스는 구토를 유발하는 약을 만들어 크로노스에게 몰래 먹였습니다. 크로노스가 제일 먼저 토한 것은 제우스인 줄 알고 삼킨 돌덩이였습니다. 그 다음 삼킨 순서의 반대로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를 차례로 토해냈습니다. 제우스의 구출 작전은 성공하였지만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다가왔습니다. 제우스 진영과 크로노스 진영 사이에서 벌어진 큰 전쟁, 티타노마키아였습니다. 크로노스 진영은 오트리스 산을 본진으로 하고 제우스 진영은 올림포스 산을 본진으로 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발발 후 10년이 경과할 동안 수많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승패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에 의해 지하에 감금되어 있던 자신의 자식들인 헤카톤케이레스와 키클롭스들을 구출하여 지원군으로 영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00개의 손이란 뜻의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는 비할 데 없이 거대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이란 뜻의 키클롭스 삼형제는 어떤 무기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대장장이들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지하로 내려가서 감옥을 지키던 괴물 칸페를 죽이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제우스 진영에 합류한 키클롭스들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우스에게는 천둥, 번개, 벼락을 주었습니다. 포세이돈에게는 물을 다스리는 삼지창을 주었습니다. 하데스에게는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투구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리스 신화 원전 서사시 신들의 계보를 참고하여 티타노마키아 최후의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양측은 넓은 평원에 마주서서 최후의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양측의 공격이 시작되자 그 강력한 힘에 의해 온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진동이 타르타로스까지 닿았습니다. 또 무기들이 내는 날카로운 소음과 양측의 함성이 하늘 저 멀리 별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가 치열해지자 제우스의 가슴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번개의 강력한 섬광이 하늘을 가득 채우자 티탄 신족들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제우스가 쉴 새 없이 번개를 내려치자 무시무시한 열기가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제우스 진영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데스는 투구를 쓰고 크로킹 모드로 적들을 교란하며 무찔렀습니다. 포세이돈은 거센 물살을 일으켜 적진에 퍼부었습니다.
그때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가 마지막 필살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공격 명령을 받은 300개의 손이 쉴 새 없이 바위를 집어던지자 바위로 가득 채워진 하늘이 어두워질 지경이었습니다. 크로노스 진영은 제우스 진영의 무차별 총공세를 방어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10년간 이어진 티타노마키아 전쟁은 제우스 진영의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패잔병이 된 티탄 신족들은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 감금되었습니다. 헤카톤 케이레스들은 칸페를 대신하여 지하 감옥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은 제비를 뽑아 세상의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의 통치권을, 포세이돈은 바다의 통치권을, 하데스는 지하의 통치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기간토마키아, 거신들의 전쟁.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안에 있는 제우스의 대제단. 페르가몬은 헬레니즘 시대 때 현대의 터키 지역에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그곳에서 기원전 2세기경 건립했던 제우스의 신전 입구 유적을 20세기 초에 발굴하여 옮겨놓은 전시물입니다. 제단을 둘러싼 약 140m의 벽면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부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각들이 묘사하고 있는 건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올림포스의 신들과 거신 종족 기간테스 사이에 벌어졌던 거대한 전쟁, 기간토마키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된 기간토마키아는 페르가몬 신전 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작품의 소재로 활용했던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델피 박물관 시니프스 보물창고의 부조를 비롯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신들의 전쟁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에 비해 문헌 자료는 기간토마키아라는 제목의 긴 서사시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여겨질 뿐이며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자세한 기록은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에 담긴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기타 문헌들의 아주 짧은 문장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을 중심으로 기간토마키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상대로 벌인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신들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된 티탄 신족들이 지하 감옥에 감금되자 그들의 어머니 가이아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가이아는 제우스를 응징하고 티탄들을 구출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자식들인 거신 종족 기간테스에게 올림포스를 총공격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기간테스의 단수형 기가스는 가이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기간테스의 기원은 신들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했을 때 흘러나온 핏물이 땅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그 핏물을 받아들여 자식들을 잉태하였고 복수의 여신들 멜리아 요정들과 더불어 기간테스들을 낳았습니다. 기간테스들은 비할 데 없이 덩치가 컸고 무적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와 턱수염이 나 있었고 발에는 용의 비늘이 덮여있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적게는 20여 명, 많게는 100명이라고 알려진 그들 중 알키오네우스와 포르피리온이 가장 강력한 투톱이었습니다. 특히 알키오네우스는 출생 지역 안에서 싸우면 절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얼마 뒤 올림포스의 신들은 기간테스의 전쟁 준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제우스는 과거에 자신에게 내려졌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기간테스가 올림포스로 쳐들어오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건 불멸의 신이 아닌 필멸의 인간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게 명령하여 기간테스를 물리칠 인간을 데려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가이아도 그 신탁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간테스가 인간 손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약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세상을 밝히는 신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양의 신, 달의 여신, 새벽의 여신에게 지시하여 가이아가 다니는 곳에 빛을 비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아보다 앞서 직접 약초를 찾아내고는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기간테스들은 인간 영웅이 나타나기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올림포스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도 총 출동하여 양측의 전면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신들은 있는 힘껏 맞서 싸웠지만
기간테스들의 강력한 힘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알키오네우스는 제우스가 아무리 강력한 벼락으로 내리쳐도 땅 위에 쓰러지면 곧바로 원기를 회복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신들이 왜 하필 알키오네우스의 출생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덧 모든 신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올림포스는 곧 기간테스들에게 함락될 듯 싶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고개 위에서 아테나가 제우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테나의 뒤에 사자가죽을 뒤집어 쓴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단숨에 적진으로 달려갔고 선봉에 서 있는 알키오네우스에게 활을 쏘아 쓰러뜨렸습니다. 신화집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헤라클레스의 화살촉에는 그가 죽인 괴물뱀 히드라의 피에서 추출한 맹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키오네우스는 또다시 힘을 회복하며 이내 일어나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서둘러 그를 출생지역 밖으로 끌고 갔고 그제서야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페르가몬 제단에는 아테나가 헤라클레스에게 끌려온 알키오네우스를 응징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측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아테나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가이아는 아테나에게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가이아가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약초는 히드라의 독에 대한 해독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괴수 포르피리오는 알키오네우스의 죽음에 광분하였고 신들의 여왕 헤라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인간 여인 알크메네와 교합하여 낳은 반신반인입니다. 반신들은 불멸의 신들과 다르게 영생을 누릴 수 없는 필멸자로서 기간테스를 물리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란 헤라의 영광이란 뜻으로 헤라의 미움과 저주를 극복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제우스가 기지를 발휘하여 에로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르피리온에게 사랑에 빠지는 화살을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라의 눈부신 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르피리온은 애욕에 빠져 정신줄을 놓고 헤라를 겁탈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제우스가 벼락을 내리쳤고 다시 돌아온 헤라클레스가 활을 쏘아 포르피리온마저 쓰러뜨렸습니다. 시니프스 보물창고 부조에 새겨진 헤라는 쓰러진 포르피리온에게 창을 내리꽂으며 응징하고 있습니다. 두 괴수가 쓰러져 나가자 기간테스들의 전열은 급격하게 흐트러졌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각각 한 명씩 상대를 골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궁술의 신 아폴로는 활로 에피알테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역시 활로서 그라티온을 공격했습니다. 마법을 주관하는 헤카테는 횃불들로 클리티오스를 공격했습니다. 운명의 새 여신은 아그리오스와 토온을 상대하였습니다. 페르가몬 신전은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기간테스를 응징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나머지 잔당들에게 벼락을 내리쳤고 헤라클레스는 독화살로서 모두를 괴멸시켰습니다. 제우스와 히폰의 대결.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 얼마 전 2021년 2월부터 약 한 달간 분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화산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 두 눈 속 이글거리는 불빛, 하반신을 구성하는 여러 마리 뱀, 육중한 몸뚱이에 달린 큰 날개, 바로 제우스와 맞짱을 뜬 유일한 존재, 티폰입니다.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에 따르면 기간테스들이 신들에게 괴멸당하자 분노한 가이아는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와 교합하였습니다. 이후 현재의 터키에 속하는 킬리키아란 곳에서 티폰을 낳았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괴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복수의 생명체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점입니다. 티폰 역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이었습니다. 또 어깨 위엔 100마리 뱀들이 달려있고 날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힘에 있어 가이아가 낳은 모든 강력한 자식들을 압도하였습니다. 키가 모든 산들보다 커서 별까지 닿을 정도였고 양팔은 동쪽 끝과 서쪽 끝에 닿았다.
본문 속 이 대목을 통해 티폰의 크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약 170cm인 사람이 바라보는 지평선은 약 5km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티폰의 양팔 너비는 대략 10km이며 키 또한 최소 10km가 넘을 것입니다. 티폰이 서울에 나타난다면 서울타워보다 약 20배 크고 팔 너비가 여의도에서 압구정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모습일 것입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다른 신들과 함께 등장할 수 있는 크기로 묘사하겠습니다. 결전의 날, 티폰은 하늘을 가로질러 단숨에 올림포스로 쳐들어왔습니다. 어깨 위에 100마리 뱀들은 무서운 소리로 포효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붙은 바위들을 던졌고 입에서 불폭풍을 내뿜었습니다.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은 지옥 같은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맞서 싸울 생각을 버리고 동물로 변신해 황급히 이집트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오직 신들의 제왕 제우스만이 티폰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멀리 마주할 때는 벼락을 던졌고 가까이 다가오면 크로노스가 사용했던 아다마스 낫으로 공격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티폰일지라도 제우스의 무기들을 상대하기는 버거웠습니다. 키클롭스들이 넘겨준 번개 벼락 천둥은 초대 제왕신 우라노스의 것이었습니다. 또 아다마스의 낫은 가이아가 직접 땅에서 가장 강한 금속을 추출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우스는 하늘과 땅의 힘을 간직한 무기들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티폰이 시리아 지역의 산으로 도망치고 제우스가 추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승부를 끝낼 필사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너무 가까이 다가선 나머지 티폰의 다리에 붙잡혔습니다. 티폰은 아다마스의 낫을 빼앗아 제우스 손발에 힘줄을 끊어 뽑아냈습니다. 티폰은 전신불수가 된 제우스를 고향 킬리키아에 있는 한 동굴에 가두었습니다. 제우스의 힘줄은 곰 가죽으로 싸서 잘 숨겼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괴물 델피네에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중상 입은 몸을 치료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티폰은 왜 제우스를 살려둔 것일까요? 추측컨대 티폰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불사의 존재인 제우스의 생명까지 끊을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티폰은 제우스를 고향에 가두지 말고 내친 김에 올림포스로 데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비어있는 왕좌를 차지하고 가이아의 소원대로 티탄들을 석방했을 것입니다. 티폰이 꾸물거리는 사이 제우스를 구한 건 포세이돈, 아레스, 아폴론 등의 강력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꾀돌이로 알려진 헤르메스와 그의 아들로 알려진 아이기판이 갖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 둘은 제우스의 힘줄을 몰래 빼돌려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아쉽게도 도둑의 신 헤르메스가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힘줄을 훔쳤는지 자세한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힘줄을 되찾은 제우스가 천마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티폰을 급습했지만 티폰은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막상 막하에 두 신이 힘으로만 대결했다면 승부는 무척 길어졌을 것입니다. 도망자 티폰은 운명의 여신들과 조우하였습니다. 제우스의 세 딸은 티폰에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힐링 아이템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티폰이 먹은 것은 에너지를 빼앗는 하루살이라는 이름의 열매였습니다. 아마 인간이 먹으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독이 든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운명의 여신들의 속임수에 힘이 쭉 빠진 티폰은 그리스 북부로 도망쳤습니다. 제우스는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육박전을 포기한 티폰은 산들을 던지며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벼락으로 되받아쳤습니다. 티폰은 피칠갑이 되었고 피가 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후로 그 산의 이름은 피라는 뜻에서 하이모스가 되었습니다. 티폰은 이제 시칠리아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제우스가 시칠리아의 에트나산을 들어올려 던졌습니다. 기력이 다한 티폰은 속절없이 산 밑에 깔렸습니다. 제우스는 행여나 그가 빠져나올까봐 수많은 불벼락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떨어진 벼락의 힘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에트나 화산은 오늘날까지 불길이 쏟아오르며 티폰의 탈출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 제우스가 티폰마저 무찌르자 가이아는 제우스 응징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들에게 제우스를 왕으로 추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공인받은 우주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티타노마키아, 기간토마키아, 제우스와 티폰의 대결로 이어지는 흐름에 헤라클레스가 갑툭튀 등장하는 것은 시간 순서를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 2권 7장 1절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기간토마키아에 참전하기 직전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을 공격하고 트로이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는 트로이 전쟁을 치룬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에 비해 티타노마키아나 티폰의 도전은 헤라클레스가 출생하기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간토마키아 신화에는 원래 헤라클레스가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후대의 헤라클레스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스토리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혹은 기간토마키아는 티타노마키아 직후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정권을 잡고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절대로 티탄들을 석방해주지 않자 참가 못한 가이아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우스가 세상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인간 미녀들을 쫓아다닌 것에 대한 좋은 핑계거리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다 헤라에게 걸렸을 때마다 신탁이 예언한 기간토마키아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반신반인 영웅들을 후사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